이 집은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짐을 꾸리던 제 손을 남편이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비웃듯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남편 최도윤 씨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최말순 씨는 지방 명문고 교장으로 30년을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어른이셨죠. 그런 분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제게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 딸은 아니지만 착하다고 들었다는 그 말. 당시에는 그냥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앞으로 3년 동안 제 머리 위에 얹혀질 주홍 글씨의 시작이었죠. 신혼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게 반찬이냐는 말과 함께 우리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훨씬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라는 말씀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다음 날은 더 정성껏 준비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도 제대로 못 배우고 시집 온다는 말씀, 그리고 제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 배웠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트 계산대에 서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시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죠.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라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투가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대학교 선배였던 최도윤 씨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꾸밈이 없어서 좋다고, 진짜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선 말들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공격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는 날이면 꼭 제 집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집안이 좀 그렇다는 말씀. 요즘 세상에 집안 따지는 게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결국 제 출신을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셨죠. 친척들은 애매하게 웃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힘들다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시하시냐고. 남편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우리 어머니도 나름 자존심이 있으시다고, 평생 교육자로 사셨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지방과 체면을 우선시할 거라는 걸요. 그날 밤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한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는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제가 요리가 서툴다고, 배울 데가 없었으니 당연하다고, 당신이 다 손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혼자 다 준비했는데도요. 3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다과상을 준비해 내드렸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마트 계산원이었다는 이야기, 집안이 좀 그렇지만 착하긴 하다는 말씀, 시키는 건 다 한다는 말씀. 친구분들이 동정하듯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찻잔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3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다시 밥상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살림을 못한다고, 우리 도윤이가 고생이라고, 좋은 집안 딸이랑 결혼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남편은 그저 밥을 먹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물으셨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냐고.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하나씩 개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계속 챙겼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죠. 사과는 무슨, 전 이제 이 집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고, 나가서 뭘 하겠냐고, 마트 계산대나 서려고, 제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 거냐고. 저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세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실이 뭐가 대단하냐고, 우리 집안은 3대째 교육자 집안이라고, 너희 집이랑은 격이 다르다고. 저는 캐리어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진정하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나가봐라고, 한 달도 못 버틸 거라고, 결국 다시 기어들어올 거라고. 저는 문고리를 잡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실 거예요. 저를 이렇게 내보낸 것.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후회를 자기가 하겠냐고, 웃기지 말라고, 저 같은 애 하나 없어진다고, 우리 집이 뭐가 달라지겠냐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자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내일 보낼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뎠습니다.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인호 회장님이었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의 창업주이자 제 외할아버지셨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왔다고, 이제 시작하겠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만족스러운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잘했다고, 3년 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3년 동안 그 모욕을 참으며 그 집에 있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내쫓은 며느리가 사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택시는 강남 한복판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50층짜리 건물, 정면에는 에코라이즈 그룹이라는 거대한 로고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출근하셨습니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보안 카드를 찍자 문이 열렸고 최상층을 나타내는 버튼이 자동으로 눌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가 지금은 이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마도 표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3년 동안 지었던 조심스러운 미소 대신 지금 제 입가에는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 김 실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어제 호텔 방에서 본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현실적이었죠. 할아버지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인호 회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드시고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왔구나. 고생 많았다. 3년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할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견딜만 했다고, 배운 것도 많다고.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건 경영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말이죠.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2년을 공부했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보다 지난 3년 동안 최 씨 집안에서 배운 게 더 많았습니다. 최말순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 최도윤 씨가 매 순간 선택하는 방식, 그것들이 어떤 교과서보다 생생한 교육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 펼쳤습니다. 서울 용산구 도시재생 프로젝트 마이너스 총괄 책임자 박가영 전무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맡을 프로젝트라고 3조 원 규모의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3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2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할아버지 몰래 미국에서 원격으로 작업하면서요. 할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건네셨습니다. 협력업체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한건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최도윤 씨네 회사지. 중견 건설사야. 이번 프로젝트 하청업체 중 하나로 들어와 있어.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최도윤 씨가 근무하는 회사, 그가 법무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결정에 맡기겠다고, 업무적으로 판단하라고, 개인적인 감정은 빼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물으셨습니다. 가영아, 오늘 이사회에서 내 임명을 공식 발표할 거야. 준비됐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사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재벌가 손녀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경영자는 숫자만 볼 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사람을 봐야 한다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너는 너무 오래 온실 속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 부회장이라는 직함도, 해외 명문대 학위도, 재산도, 그냥 박가영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대학교 선배였던 최도윤 씨를 다시 만난 건 그때였습니다. 결혼 제안을 받았을 때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결혼까지 해야 하냐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남자 집안을 보라고, 체면과 족보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지방 명문가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돈과 권력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했습니다. 최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최말순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 최도윤 씨가 선택하는 순간들을요.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 긴 테이블에 1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석에 앉으시고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문을 여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박가영 전무이사입니다. 오늘부로 우리 그룹의 용산 도시재생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박가영 전무는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출신이고 지난 2년간 해외 법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제 외손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당황한 듯했고 어떤 이는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중요한 사실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영 양은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46층 전무이사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책상과 큰 창문,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책상 위에 프로젝트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건설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도윤 씨의 이름이 법무팀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도윤 씨였습니다. 24번째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가영아,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어디 있어? 집에 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최 씨 집이 있을 겁니다.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는 아직도 저를 찾고 있겠죠. 가난한 집딸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면서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전무님, 내일 오전 10시 대한건설 측과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자 명단 주세요.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최도윤 마이너스 법무팀장. 내일 만나게 되는군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저는 서류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최도윤 씨는 내일 회의실에 들어와서 저를 볼 겁니다. 그리고 깨닫겠죠. 자기가 내쫓은 아내가 사실은 누구였는지.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차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남동 본가로요. 차는 한강을 건너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택이 있는 곳, 3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섰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집사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아가씨, 돌아오셨습니까? 네, 김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방은 그대로 두었다는 말씀에 저는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게 3년 전 제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도윤 씨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가영아, 미안해. 다시 이야기하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도윤 씨.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남동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3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최말순 씨, 최도윤 씨, 당신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들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내쫓은 그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도윤 씨가 다니는 대한건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의 용산 도시재생 프로젝트 3조 원 규모의 친환경 신도시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따내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중견에서 대기업 문턱까지 갈 수 있어요.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은 요즘 가장 성장세가 빠른 기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후속 사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최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이번 프레젠테이션 팀장을 맡아주십시오. 법무팀장이시지만 사업 전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도윤 씨니까. 최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혼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도착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에 몰두하는 게 나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최도윤 씨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합시다. 팀원들도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최고의 제안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동안 회의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도윤 씨는 발표 자료를 수없이 고쳤습니다. 친환경 건축 기법, 비용 절감 방안, 공사 일정 관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최도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더 완벽해야 해. 경쟁사도 만만치 않을 거야. 사무실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에 에코라이즈 프로젝트 따내면 우리도 보너스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회사가 성장하면 우리한테도 좋잖아요. 최도윤 씨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부담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도 시어머니 최말순 씨가 계속 물었습니다. 도윤아, 프로젝트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어머니 잘 되고 있어요. 꼭 성공해야 해. 우리 체면도 있고. 최말순 씨는 며느리가 나간 후로 동네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최도윤 씨는 여전히 가영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가영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가영아, 미안해.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발표 일주일 전 대표이사가 최도윤 씨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에코라이즈 그룹 측 담당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신임 전무라고만 들었습니다. 젊은 분이라던데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어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최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최도윤 씨는 회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치, 그래프, 디자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팀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최종 리허설을 했습니다. 내일만 잘하면 됩니다. 팀장님. 최도윤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최선을 다하자. 집에 돌아온 최도윤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발표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최말순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잠은 자야지. 네, 어머니, 곧 잘게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왔습니다. 최도윤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최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꼭 성공하고 와. 우리 집안 명예가 달린 일이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회사에 도착하자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최고급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늦으면 안 됩니다. 일행은 고급 승용차에 나눠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최도윤 씨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를 믿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정면의 거대한 로고를 보며 최도윤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대한건설에서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35층 대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일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최도윤 씨는 회사의 현대적인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대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담당 전무님께서 오실 겁니다. 일행은 회의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도윤 씨는 노트북을 꺼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대표이사가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도윤 씨가 가장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슈트에 하이힐을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서류 파일을 든 그 여성이 테이블 맞은편에 섰습니다.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라이즈 그룹 도시개발본부 전무이사 박가영입니다. 최도윤 씨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노트북 마우스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영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박가영 전무이사였습니다. 한 달 전 집에서 쫓아낸 그 며느리가 지금 이 거대한 회의실에서 에코라이즈 그룹 전무라는 직함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도윤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젊은 여성 임원에게 놀란 표정일 뿐이었죠. 가영은 최도윤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시댁에서 보였던 그 조심스러운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시죠. 가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권위 있고 조심스럽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 대표이사 김태수입니다. 가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최도윤 씨에게 고정시켰습니다. 최도윤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최도윤 씨를 쳐다봤습니다. 도윤 씨, 괜찮습니까? 최도윤 씨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영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최도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가영이 말했습니다. 최도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던 모든 내용이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한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해 말이 끊겼습니다. 대표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도윤 씨를 쳐다봤습니다. 가영은 가만히 앉아서 최도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최도윤 씨는 물을 마시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발표는 엉망이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더듬었고 슬라이드 순서를 헷갈렸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으니까요. 가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일행이 회의실을 나가려 할 때 가영이 말했습니다. 최도윤 팀장님, 잠시만 남아주시겠습니까? 최도윤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나가고 회의실에는 가영과 최도윤 씨만 남았습니다. 가영은 의자에 앉은 채 최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최도윤 씨는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가영이 말했습니다. 최도윤 씨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셨죠? 최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집에서 쫓아내신 그 며느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최도윤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아, 이게 대체. 가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박가영 전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업무 관계니까요. 최도윤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가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좋은 공부였어요.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죠. 최도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명령이었죠. 최도윤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가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무시하셨죠. 3년 동안 매일. 최도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검토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최 팀장님.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최도윤 씨는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최도윤 씨는 복도에서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마주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발표를 망쳤습니까? 최도윤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전무가 제 전 아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최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회사 미래가 걸린 일인데. 임원들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최도윤 씨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영이 에코라이즈 그룹 전무라는 사실이, 자신이 3년 동안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재벌 상속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최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이사가 최도윤 씨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도윤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경쟁사인 태양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최도윤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탈락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력 부족, 프로젝트 이해도 미흡, 리스크 관리 계획 불충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발표가 엉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도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회사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에코라이즈 그룹은 업계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최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과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대한건설이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달아 3개나. 상무가 급히 대표이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섰는데도 계속 탈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탈락한 프로젝트들이 모두 에코라이즈 그룹이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최도윤 씨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혹시 에코라이즈 그룹과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최도윤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최도윤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대한건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에서 연달아 탈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는 재무 위기에 빠졌습니다.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상무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직원의 30%는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도윤 씨는 책상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영이, 아니 박가영 전무가 조용히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업무적인 판단으로 대한건설을 배제하는 것뿐이었죠. 집에서도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최말순 씨의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아들의 회사마저 위기에 처하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최말순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도윤아, 회사는 어떻게 됐니? 최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최도윤 씨는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렵습니다. 최말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다 은지 때문이니, 아니 가영 때문이니. 최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말순 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빌어야겠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최도윤 씨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소용없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직접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 거야. 가영이는 원래 착한 애였잖아. 하지만 최도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착한 며느리는 이제 없다는 것을. 지금의 박가영 전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도 최말순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칠 후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는 에코라이즈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최말순 씨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얼굴이 수척했고 옷차림도 예전만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박가영 전무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약속이 있으십니까? 최도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만 급한 일이라서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최말순 씨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게든 가영을 만나야 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계속 여기 계시면 곤란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가영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슈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일정을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최말순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영아, 아니, 전무님. 가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를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말순 씨가 다가갔습니다. 가영아, 아니, 전무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가영이 비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가 있으세요.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가영은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말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가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세요. 최말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 내 어머니를 무시하고 너를 함부로 대했어. 용서해줘. 가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요. 지금 용서를 구하러 오셨어요. 최도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아, 우리 회사가 지금 정말 힘들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가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최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업무적인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대한건설의 기술력이 부족하고 리스크 관리가 미흡해서 탈락시킨 거예요. 최말순 씨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가영아, 제발. 가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최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최말순 씨.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사적인 인연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저는 제 회사와 직원들만 책임지면 됩니다. 최말순 씨가 울먹였습니다. 가영아, 제발. 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가영 전무라고 불러주세요. 최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가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혼 서류 철회하고. 가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제가 재벌 상속녀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최도윤 씨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바쁩니다. 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최말순 씨가 가영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가영아, 제발. 가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세요. 가영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잖아요.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우리 집안 체면을 깎는다고 매일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최말순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면 제가 용서해야 하나요? 왜요? 제가 재벌 상속녀니까요. 최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가영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인정해.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못하셨죠. 하지만 그게 제 문제는 아니에요. 최도윤 씨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가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대한건설 대표이사가 해결할 문제예요.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최말순 씨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가영아, 우리 집안이 망하면. 가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집안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그 집안 체면 말씀이세요. 최말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한테 했던 말들 기억하세요. 공장 냄새가 몸에 배었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최말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는 로비에 남겨졌습니다. 가영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비 소파에 주저앉은 최말순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최도윤 씨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하지만 최말순 씨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최도윤 씨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최말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가영이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었는데. 최도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에코라이즈 그룹 전무이사실에서 가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전무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를 만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그 모습. 하지만 가영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받은 모욕은 단순한 사과로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가영은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3년간 마트에서 일하셨던, 저를 위해 모든 걸 감수하셨던 어머니. 가영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서 박인호 회장님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가영아, 축하한다. 오늘부로 너는 에코라이즈 그룹 부회장이야. 저는 할아버지 앞에 서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4년 전 내가 너한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했을 때 반대했던 게 기억나는구나. 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지. 경영자는 숫자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3년 동안 최 씨 집안에서 보낸 시간이 어떤 MBA 과정보다 귀한 배움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받고 권력과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의 새로운 부회장 취임과 함께 제가 직접 기획한 청년 지원 주거 복지도시재생 모델 발표였습니다. 회견장은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코라이즈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개요가 떴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이 프로젝트가 다른 도시재생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집안 배경이나 출신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능력과 의지만 봅니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부회장님은 젊은 나이에 이 자리에 오르셨는데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일반인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집안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발목도 잡히게 되죠.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 자신도 가치를 잃게 됩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회견이 끝나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회견 반응이 뜨겁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요 일정만 잡아주세요.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제 회견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의 새 부회장 박가영 씨가 오늘 파격적인 주거 복지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출신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그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집안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발목도 잡히게 되죠.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좁은 전세방에서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가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낡은 빌라였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죠. 대한건설은 결국 구조조정을 거쳐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했고 최도윤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최말순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져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화면 속 가영의 모습을 보며 최말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게 우리 며느리였는데. 최도윤 씨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TV에서 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발목도 잡히게 되죠. 최도윤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말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우리 집안 체면을 깎는다고 매일 그렇게 말했는데 최도윤 씨는 라면 냄비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지만 최말순 씨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가영은 당당했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 부회장이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시댁에서 고개 숙이고 살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최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보세요. 최말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애가 맞니? 우리 며느리가 맞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다고 우리가 내쫓은 그 사람이 이제 재벌 그룹 부회장이 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박가영 부회장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으로 귀국 후 일반인으로 생활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후계자 교육 방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말순 씨가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깜깜해졌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도윤 씨가 식탁에 라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최말순 씨는 식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최말순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최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최말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나는 평생 교육자로 살았으면서도 그걸 몰랐어. 최도윤 씨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집안 체면을 생각하라고 했고 아내의 출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를 잃었습니다. 며칠 후 최말순 씨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후회만 쌓여갔으니까요. 최도윤 씨는 구직 활동을 계속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 분야에서 경력이 있었지만 대한건설 사태 이후 업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면접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과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자금도 빠듯했고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최말순 씨는 예전에 입던 고급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가영이 명절 때 선물했던 스카프를 발견했습니다. 최말순 씨는 그 스카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는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히려 디자인이 촌스럽다고 비싼 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라고 말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정성스러운 선물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도윤 씨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편의점에서라도 일하겠습니다. 최말순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중견 건설사 법무팀장이었던 아들이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최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구나. 최도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최말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최말순 씨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던 모습, 명절 때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준비하던 모습, 모욕을 들어도 참고 있던 모습. 그 모든 순간에 가영은 사실 재벌 상속녀였습니다. 최말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영은 언제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을 참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며칠 후 최말순 씨는 최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 가영이한테 편지 쓰고 싶구나. 최도윤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편지요, 어머니? 네, 직접 만날 수는 없겠지만 편지로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어. 최말순 씨는 며칠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몇 번이고 고쳐 쓰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가영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구나.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편지는 에코라이즈 그룹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말순 씨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에코라이즈 그룹 부회장실에서 저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봉투를 보고 보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최말순. 저는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최말순 씨의 사과와 후회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가 살고 있겠죠. 좁은 전세방에서 후회하며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남동 본가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가영아, 요즘 어떠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일도 잘 되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최 씨 집안 소식은 들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하지만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가영아, 복수는 했지만 증오까지 가지고 살 필요는 없어.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증오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거면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4년을 돌아봤습니다. 3년간의 시련, 1년간의 복수.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는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었고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에코라이즈 그룹의 청년 주거 복지 프로젝트가 정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였고 저는 다음 단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잠시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 전 할아버지가 내린 그 명령.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것.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배움이었는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투자자 미팅, 임원회의, 정부 관계자 만찬. 바쁜 하루였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제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날 저녁 다시 뉴스에서 제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죠. 같은 시각 전세방에서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가 또다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말순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도윤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화면 속 가영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이 가난한 집 딸이라며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이제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사람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을 사람의 가치는 집안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발목도 잡히게 된다는 것. 그 교훈을 그들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TV가 꺼졌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최말순 씨와 최도윤 씨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후회만 남긴 채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